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어, RAC 코드 리뷰 세미나를 이제 어, 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저번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캠코더를 이용해서 세미나를 하는 거를 이제 녹화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화질도 안 좋고 그래서 화면 녹화를 통해서 이제 세미나 이렇게 하는 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그거 준비하다가 시간 다 보내서 못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 주 그냥 빼먹고 오늘 이제 RAC 코드 리뷰 세미나를 처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31일 날 RAC 이하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4월 14일이 아니라 4월 28일이죠. 28일에 본격적으로 코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RAC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DCP와 MFS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DCP하고 MPS하고 MRS 이렇게 세 개의 프로젝트 가지고 이제 코드 리뷰를 할 겁니다. 가장 먼저 볼 거는 이 넷띠를 이용해서 서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하긴 또 어떻게 개발하는지 코드 리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통 이걸 이제 구조를 이 넷띠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게 되면 이제 TDD로 개발하는 거를 코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CP가 가장 큰 프로젝트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제 프레임을 보면 com.roam.dcp로 패키지 명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DCP 런처라는 놈이 있어요.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보통 톰캣을 이용해서 이제 서버 톰캣에 뜨는 그런 서버를 만들 때는 이런 그 자르 파일이 아니라 이제 와르 파일이 있어서 톰캣이 뜨면서 이제 와르 파일을 찾아서 이제 서버를 띄우는 구조인데 지금 이거는 넷띠가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르 파일로 만들어서 수동으로 이제 자르 파일을 실행시키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리소스 같은 데 보면 실행하는 그 쉘이 있어요. 이렇게 스타트 DCP 이런 식으로 보면 엑스코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파일을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르 파일을 하려니까 이제 그 런처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메인이라는 놈이 있겠죠. 메인에서 아규먼트 같은 걸 받아서 이제 막 그런 처리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포트 같은 거 설정하는 건데 보통 헬퍼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헬퍼. 포트 넣고 옵션 포트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넣어야 되고 옵션은 뭐 이런 옵션 헬퍼밖에 없네. 근데 이제 숨겨진 옵션들이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디벨로퍼먼트의 약자인데 뭐 DB를 클리어하는 어떤 옵션 그리고 통합 테스트를 하라는 뭐 옵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상용에서는 안 쓰는 거겠죠. 근데 그런 옵션들을 처리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서버 런 이렇게 합니다. 이 서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버는 어디 있나요? 보시면 코어 안에 서버라고 이렇게 있네요. 이게 바로 넷띠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서버를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 서버에는 이제 그냥 단독 그냥 클래스고 런이라고 이제 함수 노출을 시켜놨어요. 여기서 이제 그 프레임 그 넷띠를 이용해서 서버를 띄우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런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모델 단이 있어서 모델을 이렇게 모델을 실행시키고 그다음에 서버를 띄우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서버로 가보면 자 서버 부트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티가 제공해주는 클래스예요. 여기 보시면 서버를 새로 생성을 해서 서버 부트랩이라는 클래스를 새로 생성을 해서 거기에 NIO 서버 소켓 채널 팩토리라는 거를 생성해서 넣어주네요. 보면 채널 팩토리를 넣어준대요. 결국 얘는 그러면 뭐 이 채널 팩토리의 구현체겠죠. NIO 그 non blocking IO 이런 뜻이거든요. NIO가 결국 그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블로킹이 안 되는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켓 채널 팩토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네티가 제공해준 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 서버 이거였죠? 서버 채널 팩토리 아까 그 여기서 받는 그 클래스가 타입이 채널 팩토리죠. 채널 팩토리. 이놈을 구현한 놈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인터페이스고 인터페이스는 상속받은 로컬 서버 채널 팩토리가 있고 서버 소켓 채널 팩토리가 있네요. 잘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컬과 서버 뭔가 클라이언트 서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렇네요. 그리고 그 NIO 서버 소켓 채널 팩토리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놈이 두 개가 있어요. OIO 서버 소켓 채널 팩토리 이렇게. OIO는 뭐지? NIO는 넌이 있는데 이거 잘 모르겠네요. 도큐멘트를 봐야겠거든. 어쨌든 NIO 서버 소켓 채널 팩토리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널을 생성해주는 클래스예요. 채널이란 거는 그러니까 개념인데 사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은 아니고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채널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켓에서 연결할 때 그 소켓 안에서 각각 어떤 통로를 하나 만드는데 그걸 채널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켓이 하나 연결될 때 채널을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인 거겠죠. 일단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생성할 때 이 NIM 서버 소켓 채널 팩토리라는 놈을 생성을 할 때 하여튼 생성을 할 때 보면 여기 보면 그 익스큐터 그 다음에 익스큐터 두 개를 받네요. 보스 익스큐터, 워커 익스큐터 이렇게 두 개를 받네요. 어떤 익스큐터일까 한번 설명을 봅시다. 보스 익스큐터는 will execute the boss thread 뭔가 보스 스레드를 실행시키는 익스큐터라고 하고 워커 익스큐터는 IO 워커 스레드를 실행하는 익스큐터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보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메인 어떤 작업을 하는 그런 스레드를 해주는 실행자인 것 같고 워커는 실제 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IO 그런 스레드를 이제 실행하는 익스큐터인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인자를 봤는데 보니까 또 익스큐터의 new 이거는 이제 익스큐터는 이거는 자바 거잖아요. 자바 JDK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나 받을 수 합니다. new cached thread pool 일단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new 익스큐터 풀을 생성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new cached thread 풀이 있고 new fixed thread 풀이 있고 scheduled thread 풀 뭐 이렇게 있고 싱글 thread 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익스큐터를
풀에다가 담가 놓고, 실제 이제 그 익스큐터를 실행할 스레드를 풀에 갖고 있다가 리턴을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캐시드라고 돼 있어요. 결국 이제, 뭐, 캐시드라는 건 뭐, 한번 썼다가 그냥 바로 버리지 않고, 남겨놨다가 나중에 또 재활용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인 거고, 픽스드는 보면 인자가 이렇게 딱 들어가죠. 결국 고정된 개수의 풀을 만들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스케줄들은 이제 뭐 스케줄에 의해서 제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싱글은 뭐 하나겠죠. 하나 계속 돌리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IO 어떤 스레드를 실행하는데 그 스레드를 무한정 생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어떤 스레드를 가지고 돌리는 거죠. 이거를 썼다가 그러니까 스레드에 만약에 10개 풀에 10개 이제 그 익스큐터가 있다면 10개를 다 누군가 가져가다 쓰고 있어. 그러면 쓰고 있는데 누군가 또 요청이 들어와. 익스큐터 나 줘라고 얘기했는데 10개를 누군가 다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달라고 하는 애들은. 그래서 달라고 하는 대기를 하고 누군가 이제 쓰고 있던 애들이 다 쓰고 이제 풀에다가 반납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그 익스큐터 서비스를 받아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요청하는 것마다 다 만들어주면 메모리가 뻥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은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필드에서 쓸 수 있어요. 다양한 곳곳에서 이런 풀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것도 스레드긴 하지만 스레드뿐만이 아니라 어떤 명령어나 뭐 커맨드 같은 것도 풀을 통해서 이제 받아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리소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풀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결국 보스 익스큐터하고 그 다음에 워커 익스큐터 이 두 개를 스레드 풀 만드는 그런 걸 전달을 해준 다음에 이 NIO 서버 소켓 채널 팩토리를 만들어서 서버 부트랩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이 부트스트랩이라는 놈이. 부트스트랩이라는 뜻은 뭐 찾아보면 이렇게 끌어올리다 뭐 이런 지퍼를 뭐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죽 손잡이 그러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버를 관련해서 뭐 이런 단어 좀 쓰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객체를 하나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보니까 셋 파이프라인 팩토리를 하는 걸 세팅을 하네요. 파이프라인은 뭘까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서버 파이프라인 팩토리 한글이 나오는 거 보니까 델타 파이고 내가 만든 거예요. 결국 뭐 어떤 걸 상속받아서 일단 세팅을 했겠죠. 보면 채널 파이프라인 팩토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 채널이 여러 개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구나. 그런 거군요. 어쨌든 이 셋 파이프라인 팩토리 안에는 채널 파이프라인 팩토리를 상속받은 또는 구현한 이게 인터페이스가 뭔가 그걸 어쨌든 이런 구현체가 실제 들어가야 되고요. 얘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얘는 어디 있냐면 서버 안에 있네요. 서버 파이프라인 팩토리라고 서버에서 얘를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네요. 채널 파이프라인 팩토리를 얘가 구현을 했습니다. 구현할 놈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나 보네. 이렇게 returns a newly created channel pipeline. 새롭게 채널 파이프라인을 생성해서 리턴해준다 라고 되어 있네요. 결국 채널 파이프라인을 생성해서 리턴해주면 되네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이제 리턴해주려고 보니까 구현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채널즈라는 놈이 있어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하는 이게 뭐냐 create a new channel pipeline이라고 해줘요. 이런 메소드를 또 제공해주네. 파이프라인이라고.
파이프라인 도대체 뭘까? 일단 가봅시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생성해서 어사인 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add last라고 하고 뭘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리턴 해주네요. 그죠? add last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집어넣는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appends 채널 핸들러 마지막 이 파이프란 마지막 포지션에 채널 핸들러를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결국 이 채널이라는 놈이 하나의 커넥션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인데 그 커넥션에다가 어떤 뭔가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어떤 핸들러를 추가할 수 있게 해주네요. 그 채널 파이프라인에다가 결국 이 채널은 그거네. 소켓이 연결될 때 하나의 그 소켓을 채널이라고 하고 거기에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채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add first, add last 뭐 이런 게 제공 그런 게 있네요. 이렇게 핸들러들을 막 추가하고 가져오고 대체하고 이런 것만 하는 놈인 거군요. 이 하나의 소켓에 연결된 채널에 의해서 연결된 파이프라인에 핸들러들을 뭐 추가하고 막 이거 갖고 이제 얘는 뭔가 하는 놈이 아니라 핸들러만 지정을 해주고 이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파이프라인에다가 핸들러를 차곡차곡 순서대로 놓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가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쭉 이어가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이 핸들러를 통해서 뭔가 가공되고 처리되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개념으로 된 것 같아요. 일단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핸들러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보니까 핸들러에다 내 이름하고 실제 핸들러 넣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뭔가 구별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핸들러를 이제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순서대로 하는 건가? 순서가 중요한가? 아닌 것 같은데. 순서대로 하려면 이 반대 역순도 있어야 되는데 순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데이터 가공을 하는데 얘네들 한 번씩 이렇게 거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니까 디코더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서버 디코더를 이 파이프라인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서버 인코더를 파이프라인에다 집어넣고 서버 핸들러를 파이프라인에다 집어넣습니다. 파이프라인에다가 집어넣은 이 핸들러들은 결국 데이터를 가공하는데 얘네들을 이용하겠다는 뜻인 거죠. 서버 디코더는 입력 스트림의 데이터를 적절한 요청 객체로 디코딩하는 클래스라고 하네요.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채널 핸들러를 선택받으면 다 할 수 있잖아. 구현하면 인터페이스니까. 채널 핸들러. 그럼 한번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보면 여기 다 있네요. 그쵸? 서버 디코더, 서버 인코더, 서버 핸들러 이렇게 세 개가 다 있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버 디코더는 프레임 디코더를 선택받았네. 프레임 디코더는 뭘 선택받았니? 심플 채널 업스트림 핸들러라는 걸 선택받았네요. 얘는 결국 채널 업스트림 핸들러를 구현했고 얘도 채널 핸들러를 최상위가 채널 핸들러여야 되는데 그러네 채널 핸들러네. 결국 이 보면 프레임 디코더를 하지만 그 넷디에서 뭔가 제공해주는 이런 핸들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딜리미터 베이스드 프레임 디코더, 픽스드 렌스 프레임 디코더, 랭스 필드 베이스드 프레임 디코더, 넷디 프레임은 뭐 이건 앱스트랙션가? 뭐 뭐냐? 스태틱이네. 멈췄다. 왜 이럴까? 오씨, 되게 됐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핸들러들, 이 프레임 디코더를 선택받은 애들이 이렇게 많네요.
결국 심플 채널 업스트림 핸들러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 얘도 어우씨 엄청 많네. 엄청 많네. 이렇게 맞나? 네티가 제공해주는 것들이 블러킹 리드 핸들러도 있고, HTTP도 있네요. HTTP 청크, 어그리게이터, 코덱 쪽에 컨텐츠 디코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유용한 핸들러들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프레임 디코더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보면 읽어볼게요. 그 채널 버퍼에서 받은 채널 버퍼를 디코딩을 한다. 뭘로? 의미 있는 프레임 객체로. 그래서 이렇게 써있죠. 채널 버퍼는 당연히 이제 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겠죠. 수신된 채널 버퍼를 의미가 있는 프레임 객체로 디코딩을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프레임 디코더는 어떤 의미 있는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어떤 그 객체로 프레임 객체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앱스트랙트로 되어 있는 결국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구현을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비즈니스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 프레임 디코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은 모르죠. 이걸 상속을 받아서 디코드를 이제 구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거를 여기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할 때 서버가 이제 데이터를 받잖아요. 그러면 받으면 거기에는 이제 바이트 스트림으로 뭔가 쭉 올 텐데 그거를 이 프레임 디코더를 상속받은 서버 디코더를 이용해서 의미 있는 객체로 뭔가 만들겠다는 거죠. 리턴을 오브젝트로 하는 거 보니까 의미 있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걸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뿌려졌니? 그래서 이 프레임 디코더는 인풋 스트림에 대해서 이제 디코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서버 엔코더는 반대로겠죠. 이 이제 바이트 어떤 객체 데이터 객체를 그 출력 스트림에다가 이제 어떤 바이트 스트림을 쭉 보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원투원 엔코더라고 있네요. 얘는 마찬가지로 또 엄청난 상품 엄청 많네. 베이스 64 인코더도 있다고. 그리고 뭐 컨버터블 오브젝트, 뭐 HTTP 메시지, 뭐 랭스페이드, 뭐 네이트, 뭐 굉장히 이제 유용한 것들, 스트링 인코더도 있고, 스트링만 쭉 보내나 보네요. G립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코더를 기본적으로 제공이 제일 많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상속을 해서 구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transforms a write request into another write request. 쓰기 요청을 또 다른 쓰기 요청으로 변환한다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일반적인 셋업이다. TCP IP에 대한 일반적인 셋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네요. 채널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add last 우리 아까 했던데 거기다 똑같네요. add last하고 new delimiter based frame decoder 라고 이렇게 하고, 딜리미터는 구분자예요. 구분자로 기본이 된 프레임 디코더니까 결국 어떤 데이터가 오는데 구분자로 구분이 되어서 바이트 스트림이 쭉 오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걸 쓰고 디코더를, 그 다음에 커스텀 디코더를 이것도 또 쓰네. 디코더를 이걸 또 쓰고 이것도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나 보네요. 디코더 여러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네. 디코더에 대해서는 뭔가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엔코더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TCP/IP에 비해서 이렇게 쓰면 더 편할 수도 있었으려나 모르겠네. 80 뭔가 랭스를 딱 정해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널 딜리미터 넣고 이런 식으로 보통 TCP/IP 통신할 때 전형적인 셋업은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인코더는 원투원 인코더라고. 보면 쓰기 객체를 쓰기 요청을 또 다른 쓰기 요청으로 변환한다라고 하네요. 결국 우리가 지금 변환하는 라이트 리퀘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비즈니스일 테고, 어나더 라이트 리퀘스트는 뭔가 채널 버퍼 같은 거 집어넣나? 리턴 해주는 게? 그러네, 버퍼를 넣어주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겨주네요, 버퍼를 만들어서. 버퍼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브젝트니까. 결국 그 오브젝트를 넘겨주고 그걸 또 누군가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꿔주는 게 있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채널 버퍼를 넘겨줘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버 디코더에서는 채널 버퍼가 인풋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인풋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데이터가 있을 테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코더에서도 최종적으로 나가는 거를 채널 버퍼여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결국은 아니고, 서버 디코더와 인코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게 아마 이 메시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클래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채널 버퍼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 핸들러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되나? DCP 서버를 핸들링하는 클래스를 가봅시다. 심플 채널 업스트림 핸들러라는 놈을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했네요. 보니까 이런 함수들을 오버라이드해서 구현을 했어요. 채널 커넥티드, 채널 디스커넥티드, 메시지 리시브드, 입세션 커트,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딱 감 오죠? 연결됐다, 채널. 결국 채널이라는 거는 하나의 커넥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채널을 커넥션 됐다, 디스커넥션 됐다 라고 이렇게 커넥션과 디스커넥션 타이밍을 알 수 있고요. 이 내부에 적으로 호출하겠죠, 이걸. 그리고 메시지 리시브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겠고요. 결국 이 메시지 이벤트의 메시지를 뭐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거 보니까 여기로 넘어올 때는 결국 이 메시지는 리퀘스트 형태로 넘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 말인즉슨 핸들러 여기에서 디코더에서 아마 이 리퀘스트를 리턴 해줄 거예요. 리턴 이런 식으로. 이건 나중에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순서대로 하면 디코더를 통해서 핸들러로 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인코더로 나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순서를 어떻게 이거 굳이 이렇게 애드 라스트 한 이유가 뭘까요? 다들 고민 좀 해봅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라스트를 했더니 마지막에 했다는 거죠. 네, 마지막에 어펜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버를 열었고 제일 처음에 서버 핸들러가 있고 서버 핸들러로 들어오면 서버 핸들러가 맨 처음이 아니라 서버 디코더가 맨 처음이에요. 여기에서 리턴하는 그 객체를 서버 핸들러가 메시지 리시브드라는 놈을 받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순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어쨌든 디코더, 그러니까 프레임 디코더. 핸들러이긴 하지만, 잠깐만, 이거. 심플 채널 업스트림 핸들러네, 이거? 여기서도 이렇게 있네요. 프레임 디코더인데. 여기서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봤네. 근데 또 여기서 비즈니스 코드를 안 하고 채널 버퍼라는 거네, 결국. 최초로 받는 건 채널 버퍼인 거네. 그걸 받아서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구나. 콜 디코드라고 이렇게 호출하는 템플 메소드겠지. 여기 디코드. 그래, 이게 템플 메소드네.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다 저거인가? 이런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있을 거야.
chen 핸들러 밑에 다운스트림 업스 이렇게 있네. 그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핸들을 통해서 서브 핸들러 더블 있습니다.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왜냐면 그게 구분이 된다면 얘들 라스트로 하는 이 의미는 느낌상 얘 다음에 얘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디코더 다음에 핸들러일 테고 그 다음에 인코더일 테고 이렇게 될 텐데 이 순서는 어떤 인풋 결국 여기서 실제 구현한 그 인풋 업스트림 뭐였지? 채널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이걸로 뭔가 구별을 하는 건지 내부에서 순서를 결국 업스트림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운스트림 이렇게 막 들어서 순서가 뒤죽박죽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섞여서 들어가도 업스트림끼리만 모여서 순차적으로 하고 다운스트림끼리만 모여서 순차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는 추측일 뿐이고 정확하게는 내부를 한번 까보면 되겠죠. 그것까지는 이제 지금 보면 ROI가 아니니까 나중에 더 깊숙이 할 때. 결국 지금 한 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리턴해주는 팩토리를 생성을 할 때 거기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핸들러들을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채널이라는 놈은 그 클라이언트 통해서 접속이 됐을 때 그 하나의 채널이 연결이 된다라는 뜻인 거고 거기 이 채널은 연결되면서 그거를 하나의 뭔가 파이프라인 그 관 있잖아요. 관으로 이제 연결됐다라고 어떤 가정을 하는 거고 그 관에다가 핸들링을 할 어떤 그런 그 클래스들 객체들을 쫙쫙쫙쫙 넣어줘서 어떤 데이터가 그 관을 통해서 이제 흘러갈 텐데 그 흘러가면서 그 핸들러를 통해서 뭔가 데이터 가공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는 느낌. 파이프라인 길을 알려주는 핸들러. 응? 파이프라인 길을 알려주는 어디가? 길이지 길. 그러니까 길이라기보다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커넥션이 되면 채널 그걸 채널이라고 하고 그 연결을 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길을 만들어준 거죠. 직진이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꼬불꼬불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거를 채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그 파이프라인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커스텀한 어떤 그 데이터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데이터가 흐르면서 핸들을 통해서 뭔가 가공 처리가 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설계를 한 거죠, 이 네트는. 결국 이런 걸 메타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 그 서버 클라이언트 어떤 그런 구조에서 이거를 파이프라인이라는 어떤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고 거기에 원래 이제 물이 흐르겠죠. 어떤 그런 끈적끈적한 어떤 물이 흐를 테고 그거를 가공 처리하는 거를 그 핸들러를 통해서 하는데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물을 정수하는 그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 안에 중간에 핸들러들이 이렇게 가공 처리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딱 들어가 있고 그렇죠. 뭐 필터라든지 뭐 그런 개념으로 물이 맨 처음에 들어온 물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필터를 통해서 조금 가공 처리가 돼. 그 다음에 중간에서 또 한 번 처리가 되고 또 처리가 되면 뭐 나중에 깨끗한 물이 된다. 뭐 이런 메타포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서버 파이프라인 팩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그 파이프라인 팩토리잖아요. 팩토리. 결국 채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그 팩토리 클래스인데 여기에서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 파이프라인은 이런 핸들러를 넣어서 우리는 쓸 거다라고 한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서버에서 이렇게 세팅해 줬잖아요. 내부에서
서버로 구동시키고 어떤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이 채널 이 팩토리를 통해서 분명히 get 파이프라인을 할 거고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그 커넥션에다가 이 채널 파이프라인을 세팅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왔다 갔다 할 텐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디코더들이 이 핸들러들이 이제 호출이 되겠죠, 뭔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얘를 호출하게 해서 쓰겠다는 거죠. 이 팩토리를 이용해서 쓰겠다는 거죠. 리눅스에도 파이프라인 그거잖아. 명령 같이 쓸 때. 아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세 개를 도는 게 아니고. set 팩토리라는 놈도 있네요. 이거는 생성자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렇죠? 여기 생성자에 들어갔죠? 팩토리, 채널 팩토리. 그리고 옵션도 있고, 옵션즈도 있고, 페어런트 핸들러라는 놈이 있네. 이건 뭔지 모르겠다. set 파이프라인은 바로 하는 게 있네. 이건 뭐 왜 그럴까? as map. 뭔가 매핑하는 것도 있네. 어떤 뭐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이 스트링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들어왔을 때 이 채널 핸들러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매핑을 집어넣은 것도 있네요. 그러면 이거 팩토리하고 똑같겠네. 이거는 채널 파이프라인을 여기서 만들어 주겠네, 내부에서. 대신 이제 이런 얘네들을 이런 키 밸류잖아요. 우리 안에 팩토리 만든 것도 뭐 디코더하고 뉴 서버 디코더 이렇게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넣으면 내부에서 만들어 준다는 거네. 간단하게 팩토리 생성하지 않고도 맵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단독으로 쓰는 건 잘 모르겠네. 디폴트 채널 파이프라인이네요. 그럼 그거를 공유해서 쓴다는 얘기인가? 이건 모르겠다, 이거. 일단 이런 구조로 쓰고 있다는 거. 파이프라인 팩토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셋 파이프라인 맵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채널 파이프라인을 하나를 가지고 공유해서 쓰면 커넥션을 하나만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팩토리를 통해서 생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set 옵션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옵션은 스트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옵션이 뭐가 있는지는 문서를 봐야 돼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 TCP 뭐 딜레이 없앤다는 거고 케이블 라이브는 안 하겠다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트루로 하고 싶으면 트루하고 이렇게 옵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서버 부트랩이라는 놈을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서버 부트랩은 세팅하는 게 뭐냐면 채널 팩토리, 그렇죠? 채널 팩토리 넣어주고 파이프라인 팩토리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채널 팩토리는 말 그대로 커넥션이 이루어졌을 때 클라이언트로부터 커넥션을 요청받았을 때 이 채널 팩토리를 통해서 채널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겠죠. 그때 넣어주는 게 보스 스레드하고 스레드 익스큐터 풀하고 워커 스레드 풀 이렇게 두 개를 설정해서 넣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고 결국 채널을 만들어주면 이런 워커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워커 익스큐터가 필요하다는 거. 뭔가 실행을 할 뭘 실행할지는 당연히 뭐 서버 데이터 받아서 뭐 처리하고 스레드를 만드는 거죠. 채널 연결할 때마다 스레드를 만든다는 거죠. 채널이 계속 틀어지는 겁니다. 채널은 하나로 된다. 채널은 연결 톤마다 채널이 형성되면 그 채널 밑에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하나여도 상관이 없겠네. 근데 채널이 연결될 때마다 그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채널이 생성되고 채널 도는 그 안에서도 생성되고 또 채널 이건 밑에도 파이프. 아니.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부트스트랩의 아까 이 셋 파이프라인은
객체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를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채널에서. 그러면 하나밖에 못 쓴다는 얘기인 거죠. 나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여기 객체 하나 만들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공유했어? 이런 식으로 팩토리를 넘겨주거나 그렇게 생성할 수 있게 팩토리를 만들어주는 게 채널 생성될 때마다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부트스트랩, 서버 부트스트랩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시킨 거죠. 실행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bind라고 하는 create a new channel which is bound to the specified local address. 현재 로컬 주소에 명시된 로컬 주소에 바운드된 채널을 생성한다. 결국 서버도 채널이라고 하네요. 서버는 채널. 서버가 딱 떴을 때 그걸 채널이라고 하고 클라이언트부터 채널이 연결 요청하면 채널이 여기서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건가? 채널을? 흩어지니까 조금 채널은 하나만 만들어지나? 저기 스레드를 넣기 때문에 보스 스레드랑 워커 스레드 넣어서 저쪽에다 떡을 만든다. 컴퓨터 열렸으면 계속 채널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지. 리스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는 거겠죠. 바인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끝냅니다. 그러면 서버가 뜬대요. 이렇게. 뭔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딱 바인드 하는 모습은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 부트랩 만들어서 세팅해주고 바인드 걸어주고 이렇게 서버를 띄웠습니다. 그러면 서버가 딱 뜬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디코더, 엔코더, 핸들러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5분 쉬었다 가시죠. 네, 이어서 그 파이프라인 팩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된 핸들러를 이제 한번 좀 자세하게 쳐다보겠습니다. 사실 한번 쫙 다 했는데 녹화가 안 됐어요. 녹화 중간에 하다가 퀵타임이 뻗어서 녹화가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딱 그 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까지는 서버 부트랩, 그러니까 서버를 구동하기 위한 어떤 옵션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그 서버를 이제 구성할 때 이제 채널 팩토리,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팩토리 이렇게 설정했는데, 사실 이제 그 채널이라는 거는 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을 때 채널이 생성이 되고, 그 채널이 생성이 되면 그 안에 또 파이프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채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서버 파이프라인 팩토리, 이 여기 안에서 이제 그거를 생성해서 리턴 해주죠. 이 팩토리가. 그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하는 핸들러는 딱 이런 종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그러니까 메타포를 그런 형식으로 쓰는 거죠. 메타포를 채널 파이프라인으로.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흘러갈 때 이런 핸들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순서는 보시면 이 서버 디코더하고 서버 핸들러, 이놈은 서버 상독한 걸 보면 여기 있네요. 업스트림 핸들러라는 놈을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는 보시면 다운스트림 핸들러라고 이렇게 얘를 구현을 했습니다. 결국 이 파이프라인 안에는 이제 두 종류의 핸들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또는 그 두 개를 구현한 핸들러. 그래서 그 업스트림 핸들러는 이제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핸들러고,
다운스트림 핸들러는 이제 아웃풋을 처리할 때 쓰는 핸들러입니다. 결국 이제 이 파이프라인에다가 애드, 라스트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필터링을 하겠죠. 업스트림끼리 그리고 다운스트림끼리 이렇게 그 필터링해서 들어오는 업스트림 그 인풋 채널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그 업스트림 핸들러로 이제 업스트림 핸들러로 된 애들 그 핸들러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뭐 처리를 하거나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공된 처리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이제 처리가 된 그런 데이터를 그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때는 다운스트림 핸들러를 구현한 그런 핸들러들을 통해서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데이터 받을 때는 이 두 개 핸들러가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다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 핸들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구현한 거는 이런 순서로 구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업스트림이고 얘는 다운스트림이고 얘는 업스트림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끼는 어떤 순서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도 결국은 업스트림끼리 그리고 다운스트림끼리 이렇게 구별이 돼서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서버 디코더, 서버 핸들러 이렇게 두 개로 되는 거고 나갈 때는 얘를 통해서 나가고 뭔가 또 다른 게 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 막 그 뉴 업스트림 서버 핸들러였네 원투원 이게 다운스트림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든다고 하면 얘는 이제 이 인코더 다음에 얘가 처리가 되겠죠. 얘는 이제 아직 구현이 안 됐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핸들러가 디코더 앞에 있다. 그러면 핸들러가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디코더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작을 안 하겠죠. 왜냐면 순차적으로 디코더를 처리하고 핸들러를 처리해야지 정확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근차근 디코더와 핸들러와 인코더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디코더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프레임 디코더를 상속을 받습니다. 서버 디코더는 프레임 디코더를 찾아가 보게 되면 한번 프레임 디코더를 한번 읽어볼까요? Decode the received channel buffers into a meaningful frame object. 그리고 받은 수신한 채널 버퍼를 의미 있는 프레임 객체로 디코드를 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 얘도 그 앱스트랙트 클래스로서 뭔가 원하는 걸 구현해야 돼요. 그게 구현한 게 이 메소드고요. 내부에서는 분명히 채널 업스트림 핸들러 얘를 구현한 얘가 있고 심플 채널 업스트림 핸들러가 있고 그거를 또 구현한 프레임 디코더가 있고요. 내부에서 아마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받으면 그 얘를 호출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디코드라는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코드를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Decode the received packet so far into a frame. 받은 패킷을 프레임으로 디코드를 한다. 그런 뜻이겠죠. 뭐 같은 내용이죠. 이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거는 이제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 안에는 당연히 어떤 흐름상 문맥이 필요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있겠죠. 채널도 가질 수 있고, 파이프라인도 가질 수 있고, 이름 있고, 뭐 핸들러도, 채널 핸들러도 가질 수 있고. 이 채널 핸들러는 아까 그거죠. 이런 얘네들이 채널 핸들러예요. 결국 채널 핸들러겠죠. 이렇게 그리고 네. 좋아. 채널 핸들러는 이런 식으로 이런 필요한 어떤 그 문맥상 필요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겠죠. 컨텍스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쓰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채널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 채널 버퍼를 넘겨줍니다. 이 버퍼 안에 실제 이 채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이 채널 버퍼에 담겨져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 디코더로는 그 파이프라인의 제일 앞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스트림이고 제일 앞단에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받으면 가장 얘가 먼저 그 바이트 스트림 데이터를 얘가 처리할 수 있게 여기로 전달이 되겠죠. 버퍼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버퍼, 이 버퍼 안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더블 바이트예요. 결국 보면 읽을 수 있는 바이트의 개수를 리턴해준다. 그러니까 버퍼에 쌓여있는 그 데이터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읽을 수 있는 바이트를. 그래서 그 바이트 넘버가 바디 랭스 사이즈 플러스 텔레그램 넘버 사이즈 이 두 개보다 작으면 리턴 널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 바디 랭스하고 텔레그램 넘버는 이 그 DCP 이 비즈니스에서 프로토콜 우리 포맷 규격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처음에 보면 4바이트로 되어 있죠. 4바이트로 된 바디 랭스를 보내야 되고 그 뒤에 붙여서 텔레그램 넘버 8바이트 이거는 이제 스트링인데 텔레그램 넘버를 같이 붙여서 그러니까 헤더 인격이죠. 그래서 이 12바이트를 보내야지만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 그 객체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8바이트를 읽어야지만 그 뭔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 그게 아니면 리턴 널을 해준다. 리턴 널을 하면 이 내부에서는 다시 그 버퍼가 또 뭔가 다음 사이클에 버퍼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퍼가 뭔가 더 차면 다시 얘가 호출이 되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트가 14바이트 이상이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아직도 14바이트가 안 찼다면 다시 또 리턴을 하고 다시 호출되게 하는 거죠. 리턴 널을 하고 아니면 이제 14바이트 이상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버퍼에 마커 리더 인덱스라고 호출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현재 지금 이 그 버퍼에는 리더 인덱스하고 라이터 인덱스 두 개의 인덱스가 있어요. 그 내가 얼마만큼 읽었고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인덱스가 들어가는데 리더 인덱스는 당연히 이런 리드 인트, 뭐 리드 바이트 이런 걸 할 때마다 인덱스가 변환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 리더 인덱스가 이제 만약에 처음에 지금 현재 리더 인덱스가 0인데 리드 인트를 하면 4바이트를 읽었기 때문에 보면 4바이트 있죠. 그리고 리더 인덱스는 4바이트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현재 0인데 리더 인트 했다. 그러면 커런트 리더 인덱스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덱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리드를 할 때마다.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라이트 할 때마다 라이트 인덱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이 마크 리더 인덱스는 뭐냐? 이 설명을 보면 현재 리더 인덱스를 마크한다. 이 버퍼에 현재 리더 인덱스를 마크한다는 뜻인 거죠. 여기 보면 더 추가 설명이죠. 당신은 다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 커런트, 현재 리더 인덱스를 다시 포지셔닝 할 수 있다. 현재 리더 인덱스를 뭘로? 마크된 리더 인덱스로. 리셋 리더 인덱스를 호출함으로써 현재 리더 인덱스를 마크된 리더 인덱스로 재포지셔닝 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결국, 내가 여기서 만약에 들어왔을 때, 만약에 커런트 리더 인덱스가 1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함수 마크 리더 인덱스를 호출하게 되면, 10이라는 값이 마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크드 리더 인덱스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리드 인트를 해요. 4바이트를 읽었어요. 그러면 마크드 리더 인덱스가 아니라 커런트 리더 인덱스는 아까 10이었고 4바이트를 읽었기 때문에 커런트 리더 인덱스는 14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마크드 리더 인덱스는 10이고 커런트 리더 인덱스는 지금 14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얘를 호출했어요. 리셋 리더 인덱스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내부에서 커런트 리더 인덱스는
뭐 어디로? 마크된 리더 인덱스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런트 리더 인덱스는 다시 10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까 마크했던 10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걸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만약에 리드 인트를 읽고 나서 이런 어떤 인덱스 리셋 처리를 하지 않고 리턴 해버리면 커런트 리더 인덱스는 아까 만약에 마크한 게 0이고 그다음 리드 인터 하면 이제 커런트 리더 인덱스는 4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걸 처리하지 않고 리턴을 딱 해버리면 지금 커런트 리더 인덱스는 4예요. 그리고 뭔가 데이터 리턴하고 다시 이제 부를 때 그러면 4바이트 이후부터 다시 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래 0바이트부터 버퍼에 써진 0바이트부터 4바이트를 읽어야 되는데 4바이트부터 8바이트까지 바디 랭스를 읽게 되는 거죠. 제대로 읽지 못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크를 해주고 다시 리셋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 인덱스 관리를 해주는 그런 걸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마크를 만약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 버퍼에 이제 커런트 인덱스가 0입니다. 마크를 해주고 0으로 마크드 리더 인덱스가 0으로 세팅이 되는 거겠죠. 그 버퍼에 리드 인트를 해줘요. 그러면 바디 랭스는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바디 랭스가 만약에 여기에 1000이야. 근데 지금 버퍼에서 읽을 수 있는 바이츠가 이것보다 작어. 그러니까 버퍼에 지금 200바이트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이건 당연히 넘어가겠지. 이거 12바이트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마크 해고 0이고 그 다음에 리드 인텐션을 해가지고 1000을 읽었어. 근데 버퍼 안에 있는 읽을 수 있는 바이트는 200이에요. 그럼 작잖아요. 그러면 아직 나는 바디 랭스만큼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한다는 거죠. 버퍼의 데이터가 더 이상 아직 안 들어온 상태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를 리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버퍼에 뭔가 데이터가 차게 되면 다시 호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이제 1000 정도까지 차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4바이트를 읽은 상태에서 지금 커런트 리더 인덱스가 4겠죠. 거기서 이제 읽었는데 아직 모자라. 그래서 리셋을 해준다. 그러면 커런트 리더 인덱스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턴 해주면 이 버퍼에는 아직 200바이트가 있는 상태고 커런트 인덱스는 다시 0이 되고 그러면 다시 리드 인덱스 때 맨 첫 번째에서 4바이트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제대로 값을. 그리고 다음 이제 버퍼 이제 호출했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바이트가 채워서 딱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리더 바이츠가 충분히 바디 랭스보다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로 안 들어오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 랭스를 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텔레그램 넘버를 읽습니다. 8바이트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8바이트를 읽고 그 다음에 바디 랭스만큼 또 바이트를 읽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격화된 어떤 4바이트의 바디 랭스와 그 다음에 텔레그램 넘버를 8바이트 읽고 그 다음에 바디 랭스만큼 그 뒤에 데이터를 쭉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 넘버와 바디 데이터 스트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로그를 찍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그 텔레그램 넘버를 가지고 리퀘스트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라는 건 뭐냐면 요청이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하는 리퀘스트고 이게 규격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리퀘스트 상속 보면 이런 식으로 요청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텔레그램 넘버로 매핑을 시키는데 이거를 ifs로 쫙 하는 게 아니라 이 리퀘스트 클래스 로더라는 놈을 통해서 이 텔레그램 넘버 스트링 가지고 리퀘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딱 보면 리퀘스트 클래스 로더 그래서 로드 프롬 텔레그램 넘버 이 내부에서는 리플렉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퀘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들어온 텔레그램 넘버를 가지고 적절한 리퀘스트를 찾게 되는 겁니다. 텔레그램 넘버가 이거예요. us00001 bed 0000 이걸 텔레그램 넘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클래스를 로드를 하는 거죠.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리퀘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디 데이터 스트링을 가지고
그 제이슨 뭐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이게 제이슨 형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하면 보니까 throw new invalid JSON format exception이라고 이렇게 exception을 날리네요. 뭔가 리턴 하는 것도 아니고 exception을 날립니다. 이거는 이따가 핸들러 그 서버 핸들러 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들어온 바디 데이터가 비정상적일 때 제이슨 포맷이 아닐 때 이렇게 스로우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리셋 리더 인덱스 하고 리턴 널을 하고 여기는 널 스로우 하고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때는 뭔가 내가 데이터를 아직 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덱스 관리를 해주고 리셋 해주고 리턴하고 다시 더 받아라라고 리턴을 하는 거고 이때는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받았어요. 이 바디 데이터 랭스만큼 받았고 이렇게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거에 대해서 그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받은 데이터가 제이슨 데이터가 아니거나 뭐 포맷이 다르거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덱스 뭐 리셋을 해주지 않고 그냥 뭔가 스로우 날려버리는 거예요. 리셋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는 그만큼 내가 읽은 만큼 내가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리더 인덱스만큼. 그러면 이제 버퍼에서는 그 이제 플러시를 할 때 거기만큼만 플러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커런트 리더 인덱스부터 그 뒤에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남겨줬고요.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정권은 플러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JSON 형식이 아니면 뭔가 입세션을 날려버리고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리퀘스트에 set body 데이터를 하고 거기다가 이 body 데이터 스트링을 JSON 객체로 만들어서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캡처를 통해서 JSON 인식이 발생하면 똑같이 이렇게 날려주네요. 이 set body 데이터는 이 body 데이터 스트링을 가지고 이 리퀘스트를 뭔가 body 데이터를 설정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abstract네요. 결국 이거를 구현한 놈들은 얘를 이 리퀘스트를 상속받는 각각의 클래스들이 실제 구현을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하나를 따라가 볼까요? set body 데이터. 여기로 넘어오는 거는 이 서버 디코더에서 받은 body 스트링, body 데이터 스트링을 JSON 오브젝트로 변환한 겁니다. 변환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또 변환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또 이것도 날리고 제대로 변환했다면 여기로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바디 데이터에서 contains key를 검사합니다. 이 로엠 아이디가 있냐, SMS 토큰이 있냐를 검사를 해서 없으면 또 이렇게 수로도 날리네요. 여기서 missing parameter exception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리네요. 결국 이게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퀘스트 어스 001이 요청이 들어오면 결국 바디 데이터는 로엄이 아니다. SMS 토큰이 필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받은 걸 그대로 세팅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예요. 결국 요청 데이터. 그래서 리퀘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텔레그램 넘버에 따라 그 특별한 그 해당하는 리퀘스트가 생성이 될 테고 그 생성을 그 각각이 이 셋 바디 데이터를 구현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실제 구현한 애들이 각각의 뭔가 처리를 한다는 거죠. 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겠죠. 조금씩.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리플렉션을 통해서 리플렉션과 구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를 이제 뭐 이건 로고를 찍는 거고요. 그리고 리퀘스트를 리턴 해줍니다. 결국 이 서버 디코더라는 이 핸들러는 맨 앞단에서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내는 그 파이프라인에서 맨 앞단에서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데 이때 데이터 처리하는 건 이제 버퍼, 채널 버퍼가 들어오겠죠. 최초로 들어오는 건 채널 버퍼입니다. 항상. 아니 채널 버퍼는 항상은 아니고 어쨌든 채널 버퍼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버퍼를 가지고 이제 바이트를 쭉 읽어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 결국 리퀘스트를 뽑아내는 거죠. 요청. 뽑아내서 잘 뽑아냈다면 리퀘스트를 리턴 해줍니다. 오브젝트로. 이런 식으로. 그럼 파이프라인의 맨 첫
그 핸들러는 결국 제대로 잘 가공이 됐다면 리퀘스트를 리턴해주고 그 다음 핸들러한테 이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뭔가 안 됐다면 다시 밖으로 백을 먹겠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더 받아라, 아니면 뭐 입세션을 날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의 맨 앞단에 이 서버 디코더 이놈이 이제 앞단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서버 디코더는 결국 어떤 바이트 스트림을 의미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리퀘스트 클래스로 만들게 되는 그런 핸들러인 거죠. 이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 핸들러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핸들러는 뭘까요? 서버 핸들러입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버 핸들러는 조금 모양이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뭐, 채널 커넥티드도 있고, 채널 디스커넥티드도 있고, 메시지 리시브도 있고, 입세션 커트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심플 채널 업스트림 핸들러라는 놈을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서버 디코더가 상속한 그 프레임 디코더도 결국 얘를 상속을 한 겁니다. 따라가 보시면 아까도 봤지만 심플 채널 업스트림 핸들러 구조 보면 메시지 리시브도 있네요. 그렇죠? 채널 디스커넥트, 뭐 입세션 커트 뭐 이렇게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디코드가 엑스트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이걸 구현했죠. 결국 얘하고 같은 구조로 그 데이터가 처리되다가 결국 여기 내부에서 뭔가 채널 플랜에서 뭔가 얘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호출하는 부분은 콜 디코드 뭐 여기 밑에도 있지만 여기서 뭔가 이 프레임이라는 어떤 개념을 위해서 뭔가 처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제 서버 핸들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명확합니다. 채널 커넥트가 될 때 얘가 호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널 디스커넥트가 될 때 얘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리시브도 할 때 메시지 받을 때 얘가 호출되고, 뭐 유세션 발생할 때 얘가 호출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채널 커넥트드는 분명히 이 서버 디코더에서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서는. 그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여기서 뭘 하는지. 채널 클로즈는 있고, 그럼 결국 여기 안에서 있다는 거는 채널 커넥티드. 여기 보면 이렇게 컨텍스트에 샌드 업스트림을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프레임 디코더는 그 채널 커넥티드에 대해서는 그냥 그 다음 업스트림, 샌드 업스트림이라는 건 그 다음 핸들러한테 넘긴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현재 이제 맨 앞단에 서버 디코더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그 채널 커넥트로 호출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서버 디코더는 프레임 디코더를 상속받았고 얘는 심플 채널 업스트림 핸들러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커넥트가 되면 이렇게 샌드 업스트림 거기서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파이프라인의 샌더 디코더는 커넥티드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하고 그 다음으로 넘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채널 디스커넥티드 들어오면 그 다음으로 넘긴다. 근데 재밌는 거는 프레임 디코더가 얘를 오버라이드 했어요. 채널 디스커넥티드. 여기서 뭘 하는지 봅시다. 클린업이라는 걸 하네요, 뭔가. 뭐, 버퍼를 뭐 싹 지우나 본데? 그쵸? 채널 버퍼를 뭐 이렇게 뭔가 지우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어떤 프레임 디코더는 이렇게 뭔가 디스커넥션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또 그걸 가지고 또 넘긴다는 거죠. 만약 여기서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 핸들러한테 넘기지 않겠다고 하면 이거 안 하겠죠. 안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음 핸들러는 이 메시지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채널 디스커넥트에 대해서 메시지는 채널 디스커넥트에 대한 그 메시지는 호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버 핸들러에서는 이제 채널 디스커넥트. 그러니까 앞단에서 서버 디코드에서 얘를 처리하지 않고 업스트림을 넘겼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걸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해서 뭔가 뭐 로그를 남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 다 핸들러라고 하는데
이 DCP 비즈니스에서는 앞단에 있는 거는 디코더라고 해서 업로드 앤 아니, 그 클라이언트로 받은 데이터를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그 리퀘스트로 변환해 주는 거고, 이 핸들러는 비즈니스 핸들링을 하겠다라는 그런 로직인 거고요. 인코더는 이제 말 그대로 반대로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쓰는 겁니다. 서버 핸들러에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핸들링을 하는 내용인데요. 메시지 리시브드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서버 디코더에 있는 이 디코더도 결국 그 제 윗단에 있는 그 채널 업스트림 핸들러의 메시지 리시브를 통해서 호출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따라가 보면 얘를 가면 콜 디코더는 얘를 호출하는 건 누굴까요? 클린업도 있고 메시지 리시브. 결국 메시지 리시브를 통해서 얘가 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디코더는 메시지 리시브드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호출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 리시브드에 호출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메시지 이벤트라는 놈이 있네요. 컨텍스트를 만들고 이벤트 안에 뭔가 그 메시지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나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get 메시지를 보고 그게 리퀘스트가 아니면 여기서 또 스로우를 날리네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에서 디코더 다음에 핸들러이기 때문에 디코더를 통과를 했다면 그 리턴된 그 메시지는 리퀘스트 타입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퀘스트 타입이 아니면 뭔가 서버 인터널 에러로 이렇게 스로우를 날려버리는 거죠. 이 메시지는 항상 여기에 왔다면 리퀘스트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 서버 디코드를 한번 통과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리퀘스트가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버퍼였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형 변환을 해주고요.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서버 디코더에서 했던 것처럼 그 리플렉션을 통해서 그 텔레그램 넘버를 가지고 리스폰스를 만들어줍니다. 클래스 그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리퀘스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국 하나의 리퀘스트는 하나의 리스폰스와 쌍을 이루고 그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이런 핸들러와 쌍을 이루게 됩니다. 이 핸들러도 마찬가지로 핸들러 클래스 로더를 통해서 텔레그램 넘버로 핸들러를 생성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와 핸들러가 이 세 개가 서로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텔레그램 넘버라는 걸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들러가 만들어졌죠. 그럼 핸들러는 가보면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제네릭을 썼어요. 그래서 리퀘스트를 상속받은 놈을 I, 리스폰스를 상속받는 놈을 O라고 해서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프라이빗을 하고요. get request 할 때 I를 리턴해주고 get response 했을 때 O를 리턴해주고. 결국 얘를 구현한 각각의 걔네들을 가보면 핸들러 어스 0001이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은 놈이 get request 하면 얘가 리턴이 될 테고 얘 타입이 리턴이 될 테고 get response 하면 이 타입이 리턴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get request 그렇죠? request 어스 0001 리턴되고 response는 request 어스 response 어스 0001 이렇게 제네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서버 핸들러에서 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참조하는 이걸 가지고 제네릭한 핸들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이제 실제 객체들을 세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set request, set response. 그리고 핸들러니까 핸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핸들러가 여기서 말하는 핸들러 그 넷뒤에 그 핸들러 말고요. 이 핸들러가 비즈니스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거는 요청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 처리하고 나서 그 보낼 응답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줬고요. 핸들을 호출해도 됩니다. 핸들 가보면 당연히 빈 거겠죠. 앱스트랙트겠죠. 얘를 구현한 각각의 핸들러 그 클래스들 거기서 이제 실제 그 각 그 클래스 로더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특별한 리퀘스트 핸들러를 가지고 이제 실제 구현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핸들러마다 다 이런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네요. 뭐 어스 데이터 박스 뭐해서 뭐 체크 서비스 데모 토큰 밸리데이션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에다가 뭐 스테이터스 뭐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셋 스테이터스에서 값을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니까 당연히 얘 타입을 리턴 해주겠죠. 그럼 셋 스테이터스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리플렉션과 제네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리퀘스트 요청 응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핸들러는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게요. 어쨌든 지금은 네티 서버 띄우는 거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핸들은 이제 다 처리되고 이제 비즈니스 처리가 코드가 딱 처리가 된 거예요. 처리 완료됐어. 완료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리스폰스를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 get 리스폰스를 가져와서 write 해준다. 이 get 채널에다가 write 해주는 거죠. 결국 채널에다가 쓰기를 한다는 거죠. 이 리스폰스를. 그리고 다 쓸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클로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핸들러는 이 서버 핸들러는 자기 할 일을 끝난 거죠. 이제 라이트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러면 파이프라인 팩토리에서 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남았죠. 이제 사실 이제 이 두 개는 업스트림 핸들러이기 때문에 요청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가 처리 다 할 테고 이제 쓸 때만 이제 얘를 쓰겠죠. 얘는 다운스트림 핸들러이기 때문에 이제 읽을 때는 이걸 가지고 읽고 쓸 때는 이걸 가지고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핸들러에서 write라는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얘가 이제 자연스럽게 호출에 이어지겠죠. 서버 엔코더로 여기다가 write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서버 인코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버 인코더는 원투원 인코더라는 놈을 상속받았네요. 따라가 볼게요. 그러니까 채널 다운스트림 핸들러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운스트림이에요. 보면 재밌는 게 아까 발견한 건데 심플 채널 핸들러라고 있는데 얘는 업스트림 핸들러, 다운스트림 핸들러 이 두 개를 상속을 받았어요. 결국 얘는 이거 하나 핸들러 갖고 클라이언트로 받은 어떤 데이터 처리도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에다가 데이터도 라이트를 할 수 있고 리드도 할 수 있고 라이트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간단한 핸들러라는 거죠. 이걸 사용하면 이 하나 갖고 뭔가 다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투원은 뭔 얘기일까요? Transforms a write request into another write request. 그러니까 쓴 요청을 또 다른 쓰여진 요청으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요청 객체를 다른 요청 객체로 변환한대요. 리퀘스트? 쓰기 요청. 하나의 쓰기 요청을 또 다른 쓰기 요청으로 변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기 요청이라는 거는 아까 서버 핸들에서 라이트라는 어떤 액션 했잖아요. 이 쓰기 요청에 대해서 이거를 또 다른 어떤 쓰기 요청으로 변환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통 typical setup for TCP/IP would be 뭐 이렇게 하나요? 일반적인 TCP/IP 통신을 위해 일반적인 셋업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했네요.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쓰기 요청은 어떤 다른 쓰기 요청을 변환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인코더라는 놈이네요. 얘는 인코더니까 당연히 인코더를 호출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채널 다운스트림 핸들러인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핸들 다운스트림
send downstream write encoder 이걸 보니 여기서 그러네요. 결국 이 핸들 다운스트림이라는 이 스트림이라는 얘가 뭔가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 라이트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고, 얘는 이제 어떤 템플 메서드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엔코더를 호출하게 되고, 결국 얘를 구현한 서버 엔코더는 얘를 하게 되죠. 파라미터로 이제 컨텍스트 넘어오고요, 채널 넘어오고, 이 메시지가 넘어오고, 이게 아마 쓰기 요청일 거예요. 이거를 다른 걸로 변환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이 메시지는 뭘까요? 아까 서버 핸들러에서 라이트 하면서 핸들러에 이렇게 리스폰스를 했기 때문에 리스폰스를 상속받는 어떤 클래스 객체겠죠. 결국 이 오브젝트 메시지는 리스폰스의 타입일 거다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어요. 왜냐? 파이프라인에 지금 인코더 관련된 거는 얘 하나이기 때문에 핸들러 여기 내부에서 뭔가 라이트를 했다고 하면 얘를 거칠 겁니다. 항상. 그 다음에 뭔가 또 다른 게 그 밑에 또 있다면 얘 거치고 나서 얘를 하겠죠.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그래서 여기 들어온 애는 리스폰스의 타입일 거다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리턴 메시지를 하네요. 이런 리턴 메시지 할 때 행동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메시지. 그 응답을 아예 안 주는 건지, 뭔가 스트링 이 객체에 뭐 to 스트링을 뭐 리턴 해주는 건지, 아니면 뭐 주석 값을 주는 건지. 제가 예전에 개발할 때 테스트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뭔가 응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값을 내려줬던 것 같기도 하고, 응답을 안 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네요. 어쨌든 내가 원치 않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리턴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얘는 반드시 리스폰스의 타입이어야 된다 라고 우리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리턴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형변환 해준 다음에 리스폰스의 get body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트링을 바꾼 다음에 바이트로 바꿔서 여기다 어사인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따라가 보죠. 리스폰스는 이제 각 구현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get body 데이터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get result 코드, 그 다음에 get result 메시지. 그 맵에다가 키밸류로 집어넣습니다. 코드와 리절트 코드와 리절트 메시지를 키밸류로 집어넣고요. 리절트 메시지가 보면 제이슨 형식이면 제이슨 오브젝트로 집어넣고, 그게 아니면 그냥 스트링으로 집어넣고 이런 코드네요. 그리고 그거를 맵을 바디 맵 만든 거를 또 제이슨 형식으로 제이슨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이게 각각 이 리스폰스에 상속받은 각각의 클래스들이 각자 구현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코드일 거예요. 리스폰스 중에 각각의 리스폰스에서 그 바디 데이터들이 다 그냥 리절트 코드와 리절트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는 리스폰스 그대로, 그러니까 이 CMM0000이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은 리절트 코드와 리절트 메시지가 그냥 규격인 거죠. 아닌 것도 있는 거는 일부러, 아닌 것들은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서 써야겠죠. 찾을 수가 없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더 특별한 데이터가 넣어야 된다, 리스폰스에. 그럼 이런 식으로 강제 오버라이드를 해서 이렇게 좀 불편하죠. 이걸 템플릿 메서드 패턴 같은 걸 이용해서 했으면 좀 더 우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안 쓰는 것들이 많으니까, 기본으로 이제 코드하고 메시지만 보내는 애들이 많으니까 귀찮아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이렇게 더 다른 어떤 기본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거 데이터를 넣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오버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디 데이터, 리스폰스 할 바디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바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채널 버퍼즈의 다이나믹 버퍼를 만듭니다. 결국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새로운 버퍼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빅 엔디안 다이나믹 버퍼를 생성한다. 이렇게 특별한 측정된 길이만큼. 이렇게 그러면 이 바디 데이터의 길이만큼 버퍼를 만들고 거기다가 라이트 바이트를 하고 걔를 리턴을 해주네요. 결국 얘는 이 리스폰스 메시지를 리스폰스 객체를 그 바이트 버퍼 채널 버퍼 이 객체로 리턴을 해주네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뭐 코드도 뭔가 객체가 같을 경우 다운스트림 하는? 같으면 아무도 처리 안 한다고 하나요? 그리고 다르면 라이트를 실제 하네요. 채널 제어의 라이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클라이언트가 받은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이 바이트 데이터를 스트링으로 받겠죠.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어떤 그 파이프라인에서 구성된 그런 핸들을 통해서 그 파이프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데이터들을 그 어떤 이 핸들러를 통해서 가공을 할 수 있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네트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핸들러를 집어넣고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코더 같은 핸들러 같은 데 봤을 때 아까 그 스로, 뉴 이렇게 해서 입세션을 이렇게 날렸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DCP 입세션이라는 걸 상속을 받았어요. 거기 보면 텔레그램 넘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닌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얘를 구현하는 입세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뭐 액세스, 락 데이터, 입세션, 어스, 페일, 입세션 뭔가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용어들이 들어가 있죠. 도메인 디펜던션 그래서 뭐 노 패킷 아이디 뭐 이렇게 이런 입세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뭔가 내부에서 날리는 것 같은데 얘를 어디서 처리하냐? 만약 여기서 throw new embedded JSON 포맷 입세션을 날렸는데 얘를 어떻게 처리하고 뭔가 리스폰스를 어떻게 주냐? 자, 그건 어디서 하냐면 서버 핸들러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섹션 커트라는 놈이 있어요. 얘를 이제 얘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invoked when an exception was raised by an IO thread or a channel handler. IO thread 아니나 채널 핸들러에서 에 의해서 그 뭐지 발생한 입세션이 발생했을 때 입세션이 발생했을 때 얘네들이 이 스레드 안에서 입세션이 발생했을 때 호출이 된다라고 하네요. 결국 여기 이 핸들러나 스레드에서 뭔가 그 워커 스레드에서 뭔가 처리를 할 때 입세션이 발생했을 때 여기 얘가 호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왜 여기서 난 날렸는데 다음 이 파이프라인 팩토리 서버 디코더에서 날렸는데 왜 얘가 처리를 하냐? 왜냐면 얘도 아까 말했듯이 서버 핸들러의 그 심플 채널 업스트림 핸들러 얘를 상속받았잖아요. 프레임 디코더의 얘죠, 그렇죠? 얘의 캐치도 있으셔. 여기가 아니네. 캐치도 입세션 캐치도. 여기 보시면 컨텍스트 샌드 업스트림 얘는 이걸 가지고 입세션이 발생하더라도 서버 디코더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긴다는 뜻이고요. 샌드 업스트림 샌드 더 스페시픽 채널 이벤트 투더 뭐 이렇게 플레이스드 클로지스트 업스트림 프로 더 핸들러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서버 디코드에서 가장 가까운 핸들러 당연히 그 다음 거잖아요. 서버 핸들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넘긴다는 뜻이는 거죠. 결국 여기서 발생한 이 스로우 입세션, 발생한 이 입세션은 여기에서 이렇게 받을 테고 그거를 이제 다음 핸들러한테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다음 핸들러한테 넘긴다는 뜻이에요.
서버 디코더 다음 핸들러는 서버 핸들러죠. 거기에서 여기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의 커즈를 이제 검사해요. 이게 DCP 입세션이면 DCP 입세션 타입이면 뭔가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 서버 인터널 에러 입세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DCP 입세션을 상속받은 애들은 이 내가 서버를 구현한 사람이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관리하고 있는 입세션이에요. 어디선가 내가 날려도 DCP 입세션을 상속받는 입세션이라면 그게 입세션이 그러면 관리되고 있는 입세션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에러 코드를 날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걸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 만약 여기 없는 널 포인터 입세션이 발생해서 여기 얘가 호출이 됐어요. 이 입세션 커트가 호출됐다고 한다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DCP 입세션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어떤 입세션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났는지 모른다는 거죠. 결국 그 널 포인트 입세션이 어디에서 났는지 모른다는 거고 아직 모르는 내가 뭔가 코드상에서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입세션이 발생했다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세션은 서버 인터널 에러라고 입세션하고 그냥 재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관리되지 않은 입세션은 그냥 서버 내부 에러라고 해서 그걸 리턴 해주는 거고요. 관리되는 거라면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날려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 입세션의 크리에이트 에러 리스폰스를 호출해 줍니다. 따라가 보죠. 그럼 이제 덤이 이렇게 만들고요. 리저트 코드를 get 리저트 코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 이게 앱스트랙트예요. 리저트 코드와 리저트 메시지를 각각 이 DCP 세션을 상속받은 애들이 그 리턴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invalid JSON 포맷 인셉션을 보시면 get 리저트 코드와 get 리저트 메시지를 구현했죠. 보면 얘는 값이 코드는 2고 메시지는 invalid JSON 포맷입니다. 결국 여기서 관리를 해서 create error 리스폰스를 만들 수 있고요. 리스폰스 덤이고 덤이는 그냥 리스폰스를 상속받은 애죠. 그래서 덤을 만들어서 리저트 코드, 리저트 메시지를 세팅해 줍니다. 그 DCP 세션을 통해서 이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를 만들고 리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핸들러에서는 그거를 라이트를 해주고 클로즈를 해줍니다. 결국 입세션이 내부에서 내가 관리되는 입세션이든 관리되지 않는 입세션이든 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입세션이 발생하든 간에 이렇게 라이트를 하게 해줍니다. 널 포인트 입세션처럼 내가 모르는 입세션이 발생하더라도 모른다기보다 관리되지 않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모르는 그런 입세션이 발생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서버 인터널 에러 입세션으로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그냥 무식하게 그 클라이언트에다가 널 포인트 입세션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입세션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서버 내부 에러다라고 이렇게 리턴 해주는 거죠. 우아하게. 그리고 관리되는 거라면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etD라는 프레임워크가 단순히 그냥 지금은 이제 이 핸들러를 이런 간단한 프레임 디코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핸들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렇게 아까도 잠깐 봤지만 많죠. 청코드, 뭐 HTTP 클라이언트, HTTP 서버, 로깅 핸들러, 뭐 익스큐션 핸들러, 뭐 원투원, 또 이걸 상속받는 뭐 베이스 64 디코더, 프로토버프도 있네요. 프로토버프 디코더 이렇게 뭐 스트링 디코더 지립도 있고 심플 채널 핸들러는 뭐 또 여기서도 HTTP 컨텐트, 키볼 라이브 서버, 아이디 스테이트 어레이 뭐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핸들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들러들을 잘 이용하면 금방 서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핸들러만 딱딱딱 집어넣고 거기서 그거 해당하는 것만 딱 구현해주면 넷들을 이용해서 서버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HTTP 서버도 만들 수 있고 파일 서버도 만들 수 있고 잘 만들어진 그런 프레임워크죠. 그래서 이 DCP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MPS나 MRS도 다 같은 형태예요. MPS도 보시면 코어죠. 푸시 서버를 보시면 푸시 서버, 디코더, 인코더, 핸들러 파이프라인 팩토리에서 이렇게 집어넣겠죠. 인코더, 디코더, 핸들러 집어넣고 키볼라이브 서버는 예를 들면 얘는 이제 핸들러밖에 없네요. 얘는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봅시다. 다가 셋 파이프라인 팩토리를 세팅해주면서 바로 만들어 클래스를 인면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요청해주고요. 파이프라인에다가 이렇게 배열로 핸들러들을 집어넣을 수 있네요. Keep Alive 서버 핸들러만 딱 집어넣었어요. 뭐 디코더나 인코더 이런 거 없이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얘는 심플 채널 핸들러를 선택받았네요. 뭘까요, 얘는? 결국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심플 채널 핸들러네요. 얘는 이제 뭐 리시브드 메시지 리시브드가 있겠고 라이트 이건 뭐야? 채널 라이트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핸들러겠죠. 이 채널 다운스트림 핸들러는 뭐 특별하게 채널 다운스트림 이거는 채널 다운스트림이 안 보이는데? 네. 여기서 뭔가 처리하는 것 같은데? 오픈, 바운드, 커넥티드 이런 걸 하네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 처리해주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만 이제 넣어주면 들어오는 요청과 응답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서버 만들려면 이거 하나만 넣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MRS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서버가 좀 많은데 띄우는 서버가 좀 많거든요. 이 하나에서 서버가 많은데 얘는 뭐 디코더, 인코더, 핸들러 똑같이 돼 있죠. 파이프라인에서 그 핸들러들을 집어넣어주고 이런 것들은 얘도 또 심플 채널 핸들러 써서 두 개 다 요청과 응답을 다 동시에 처리해주는 거네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넷디를 이용해서 서버를 구성을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간단하진 않겠죠. 그 어떤 이 핸들러에서 요청을 다 처리하려면 이런 어떤 그런 그 구조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만약 여기서 if else로 다 하게 되면 그것도 뭐 복잡해지는 거겠죠. 그렇지? 하지만 넷디라는 어떤 좋은 프레임워크와 그 다음에 리퀘스트 리스폰스 핸들러라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우아하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넷디를 이용해서 서버 개발한 그쪽을 코드 리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넷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버 보트렛을 통해서 이거에서는 좀 내부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팩토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 거의 그 템플릿 코드처럼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보통 다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파이프라인 팩토리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그 핸들러들을 그 파이프라인에다가 설정을 하는 것들 그런 행위들이 이제 서버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thereum 서버 개발을 했고요. 서버 개발 코드 리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TDD 개발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모델 쪽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할 거고 좀 코드 리뷰를 하면서 TDD 개발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간단하게 코어 쪽을 보시면 DCP에 이게 서버가 내가 방금 넷디를 이용한 서버 구성하는 그 패키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모델 쪽입니다. 프로토콜은 당연히 프로토콜 운동적인 거고 이거하고 이제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쓰이는 핸들러가 이제 모델과 연관이 생길 테고요. 이 모델, 퍼시스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TDD 개발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RAC 코드 리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